서울의 하늘과 가장 가까이 맞닿은 펜트하우스는 이강현의 왕국이자 감옥이었다. 사방이 강철과 유리로 이루어진 이 공간의 모든 것은 그의 목소리와 손짓 하나로 제어되었다. 조명이 켜지고 블라인드가 올라가고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모든 과정에 인간의 손길은 필요 없었다. 그것은 그의 마비된 두 다리를 대신하기 위한 완벽한 시스템이었고, 동시에 그를 세상과 분리시키는 견고한 벽이기도 했다. 그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놓인 휠체어에 앉아 발 아래 펼쳐진 도시를 지배자처럼 내려다보았다. 기술 혁신 기업 이노베이트유의 CEO로서 그는 여전히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도 그는 홀로그램 화상회의를 통해 대륙 반대편에 있는 이사들을 향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의 머리는 여전히 천재적이었고 그의 판단력은 여전히 예리했다. 하지만 화상회의가 끝나고 모든 화면이 꺼지자 압도적인 침묵이 그를 덮쳤다. 막강한 권력의 CEO는 사라지고 휠체어에 갇힌 한 남자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그는 손을 뻗어 높은 책장에 책을 꺼내려다 닿지 않는 거리에 무력하게 손을 떨어뜨렸다.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그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분노와 절망을 끊임없이 자극했다. 2년 전의 그 끔찍한 사고 이후 그의 삶은 이 차가운 유리성 안에서 멈춰버렸다. 그의 충직한 비서인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보고했다. 대표님, 새로 오신 물리치료사 선생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강현의 미간이 좁혀졌다. 또인가 이번엔 며칠이나 버틸 것 같나, 김 실장.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을 상기시키는 모든 존재를 경멸했다. 특히 동정심 가득한 눈으로 자신을 대하는 치료사들은 더욱 참을 수 없었다. 잠시 후 한채원이라는 이름의 여자가 그의 서재로 들어섰다. 그녀는 강현의 예상과 조금 달랐다. 그녀는 이 화려하고 위압적인 공간에 주눅들지 않았고 그의 휠체어를 보고도 놀라거나 동정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녀는 편안한 복장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고 그저 전문가의 눈으로 공간의 구조와 그의 상태를 차분하게 살필 뿐이었다. 강현은 먼저 선제 공격을 날렸다. 난 베이비시터는 필요 없소. 첫 월급이자 마지막 월급이 될 테니 나가는 길에 받아가시오. 그의 목소리는 모든 온기를 제거한 듯 차가웠다. 그는 그녀의 전문성에 대놓고 의문을 제기했다. 죽은 신경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 당신들이 하는 일이란 게 고작 그런 희망 고문 아닌가. 하지만 채원은 그의 독설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침착하게 대답했다. 이강현 대표님, 제 일은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님의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회복시키고 근육의 퇴화를 막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표님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심지가 박혀 있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강현은 처음으로 흥미를 느꼈다. 그는 마지못해 시험 삼아 치료를 받아보기로 했다. 첫 번째 치료 시간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는 시종일관 비협조적인 태도로 비꼬는 말을 던졌지만 채원은 그의 말을 무시한 채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다. 그녀는 굳어버린 그의 다리 근육을 전문적인 손길로 풀어주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은 섬세하면서도 힘이 있었다. 고통스러운 스트레칭이 이어지자 강현은 자신도 모르게 날카롭게 소리쳤다. 그만 지금 뭐 하는 거요? 멀쩡한 근육마저 망가뜨릴 셈인가. 채원은 자세를 멈추지 않은 채 침착하게 말했다. 대표님, 이 통증은 근육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통증으로부터 도망칠 것이 아니라 함께 싸워야 합니다. 그녀의 말은 그의 다리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을 향한 말이기도 했다. 치료가 끝났을 때 강현은 완전히 지쳐 있었다. 그는 여전히 짜증이 난 상태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주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두려워하지도 동정하지도 않았다. 그저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전문가의 태도로 자신을 대했을 뿐이었다. 그는 퉁명스럽게 그녀를 내보냈지만 해고하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채원은 서재를 나가기 전 뒤돌아서서 말했다.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대표님. 그것은 질문이 아닌 통보였다. 강현은 대답 없이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다음 날 이강현은 한채원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반쯤 확신하고 있었다. 어제의 독설과 비협조적인 태도라면 어지간한 전문가라도 두 손 들고 떠나가는 것이 당연했다. 하지만 약속된 시간 정각 그녀는 어제와 똑같이 단정한 모습으로 그의 앞에 나타났다. 그 당연한 성실함이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견고한 벽에 첫 번째 균열을 만들었다. 그렇게 그들의 지루하고도 팽팽한 일상이 시작되었다. 처음 몇 주간 강현은 의도적으로 그녀를 힘들게 했다. 그는 재활 운동 중에 일부러 힘을 빼거나 그녀의 모든 지시에 냉소적인 질문을 던졌다. 때로는 책을 읽는 척하며 그녀를 완전히 무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채원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도발에 말려들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대표님의 냉소주의는 근육량 회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그들의 시간은 땀과 고통으로 채워졌다. 강현은 잊고 있었던 근육의 통증과 싸워야 했고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몸 때문에 수없이 좌절했다. 그러나 채원은 그가 포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가 견딜 수 있는 최대치까지 밀어붙였다. 그리고 아주 작은 진전이 있을 때마다 과장된 칭찬 대신 담담한 사실을 언급했다. 좋아요. 신경 통로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채원은 점차 물리적인 치료를 넘어 그의 삭막한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녀는 작은 다육식물 화분을 가져왔다. 광합성은 실내 공기질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그녀는 지극히 인간적인 제스처를 지극히 과학적인 이유로 포장하여 그의 책상 위에 놓아두었다. 그의 유리 감옥에 처음으로 예측 불가능한 생명체가 들어온 순간이었다. 그녀는 또한 그의 단조로운 일상에 균열을 냈다. 늘 비극적인 클래식만 듣는 그를 위해 어느 날은 경쾌한 재즈 연주곡을 틀었다. 강현이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자 그녀는 태연하게 말했다. 다양한 청각적 자극은 뇌의 초점을 분산시켜 통증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녀는 철저히 그의 언어인 논리와 이성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강현은 그녀의 이런 침범이 처음에는 못마땅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게도 그것을 거부할 수 없었다. 책상 한편의 작은 식물은 방의 공기를 조금 덜 무겁게 만들었고 새로운 음악은 고통스러운 재활 시간을 조금 더 견딜만하게 해주었다. 그는 자신을 통제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그녀는 그의 허락 없이 그의 세계를 미세하게 재조정하고 있었다. 그는 점차 그녀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헌신적인 태도와 지친 기색 없는 얼굴을 관찰했다. 그는 자신의 돈이나 권력, 심지어는 저기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이 여자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졌다. 그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거나 그에게서 무언가를 원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어느 쪽도 아니었다. 어느 날 유난히 힘든 재활 운동이 끝난 후였다. 강현은 극심한 근육통으로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다. 채원은 곧바로 자리를 뜨는 대신 따뜻한 찜질팩을 가져와 그의 다리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주었다. 전문가의 손길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온기가 담겨있는 듯했다.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강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손길을 피하지도 않았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짐을 챙기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개인적인 질문을 던졌다. 모든 환자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편인가? 채원은 잠시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저는 모든 환자에게, 그 환자에게 필요한 일을 합니다, 대표님.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다. 홀로 남은 강현은 다리에 퍼지는 온기와 함께 가슴속에도 낯선 온기가 번지는 것을 느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강현의 펜트하우스를 감싸던 얼음장 같은 공기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강현은 더 이상 한채원의 치료에 노골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 그의 빈정거림은 줄어들었고 때로는 두 사람 사이에 편안한 침묵이 흐르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 그리고 재활의 원리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의 방식대로 그녀의 세계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그의 몸은 조금씩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2년 전 그날의 사고 현장에 묶여 있었다. 밤이 되면 그는 어김없이 똑같은 악몽에 시달렸다.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빗소리 아스팔트 위를 미끄러지는 타이어의 비명, 그리고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는 굉음. 꿈속에서 그는 언제나 마지막 순간 자신을 바라보던 약혼녀 지수의 눈빛과 마주해야 했다. 그는 늘 식은땀에 흠뻑 젖은 채 잠에서 깨어났다. 운전대를 잡고 있던 것은 자신이었다. 그는 살아남았고 그녀는 죽었다. 이 끔찍한 죄책감이야말로 그가 스스로를 세상과 단절시키고 이 거대한 유리 감옥에 가두어버린 진짜 이유였다. 그는 자신의 행복을 허락할 수 없었다. 그것이 죽은 약혼녀에 대한 최소한의 속죄라고 생각했다. 어느 늦은 오후 서울 하늘에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채원은 그날따라 새로운 수중재활 치료를 위해 늦게까지 남아있었다. 거센 비바람이 통유리창을 격렬하게 두드리는 소리는 강현의 귓게 2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을 생생하게 되살려냈다. 그의 호흡이 점차 가빠지기 시작했고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쳤다. 바로 그때였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더니 펜트하우스의 모든 조명이 일순간에 꺼졌다. 비상등이 켜지며 길고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냈고 이어서 귀를 찢을 듯한 천둥소리가 건물을 뒤흔들었다. 그 소리는 강현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는 극심한 공황 발작에 휩싸였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었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으며 눈앞에는 사고 당시의 끔찍한 장면만이 아른거렸다. 강력한 CEO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겁에 질린 한 남자만이 남아있었다. 그 순간 채원이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육체의 고통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어깨를 단단히 잡아주었다. 대표님, 괜찮아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여긴 안전해요. 대표님의 집이에요. 그냥 비가 오는 것뿐이에요. 그녀는 그를 현재로 끌어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녀는 그를 재촉하지도 섣부른 위로를 건네지도 않았다. 그저 그의 옆에서 그가 스스로 폭풍을 이겨낼 수 있도록 든든한 등대가 되어주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와 흔들림 없는 존재감에 강현의 거친 호흡이 서서히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는 지독한 악몽의 늪에서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탈진한 강현과 그의 곁을 지키는 채원만이 남아있었다. 그의 모든 방어벽이 무너져 내린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타인에게 드러냈다. 그는 텅 빈 목소리로 약혼녀 지수에 대해, 빗길의 사고에 대해, 그리고 자신을 짓누르는 지독한 죄책감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다. 채원은 아무런 판단 없이 그저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는 그의 죄책감을 덜어주려 애쓰지 않았다. 대신 그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었다.
그동안 혼자서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녀의 담담한 한마디가 그 어떤 화려한 위로보다 그의 마음을 깊게 울렸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보이지 않는 상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이었다. 어느덧 창밖의 폭풍우는 잦아들고 고요한 정적이 그들을 감쌌다. 채원은 그를 위해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네고는 조용히 떠날 채비를 했다. 그때 강현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가지 마시오. 아직은. 그것은 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내보인 약한 모습이자 간절한 요청이었다. 채원은 말없이 그의 옆자리에 다시 앉았다. 두 사람은 비에 젖은 도시의 불빛을 함께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그녀를 더 이상 물리치료사로만 볼 수 없게 되었다. 이강현의 펜트하우스에 조심스럽게 온기가 깃드는 동안 이노베이트유의 본사 빌딩에서는 차가운 야심이 꿈틀대고 있었다. 박진석 전무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강현이 없는 회장석을 탐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이강현의 천재성을 질투했고 그의 비극적인 사고를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라고 여겼다. 그는 휠체어에 앉은 남자, 특히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소문이 파다한 남자가 회사를 이끄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굳게 믿었다. 박진석의 공격은 정면이 아닌 교묘한 심리전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다른 이사들과의 식사 자리나 사적인 대화에서 마치 회사를 걱정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의심의 씨앗을 뿌렸다. 회장님께서 최근에 좀 예민해지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재택근무만 하시니 현장의 감각이 무뎌지신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그의 말은 회사를 위한 충언처럼 들렸지만 실은 이강현의 리더십에 흠집을 내기 위한 독침이었다. 강현이 사무실에 부재한다는 사실은 박진석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는 강현이 회사와 단절되어 있으며 현실 감각을 잃었다는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그는 임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투자자들의 신뢰를 위해서는 눈에 보이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의 논리는 점차 다른 이사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다. 특히 강현의 독단적인 경영 스타일에 불만을 품고 있던 이들에게는 더욱 매력적으로 들렸다. 박진석은 결정적인 명분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회는 강현 스스로가 만들어 주었다. 강현은 펜트하우스에서 위험 부담이 크지만 잠재력이 무한한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인수하겠다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그것은 그의 천재성이 번뜩이는 승부수였지만 동시에 보수적인 이사들의 눈에는 무모한 도박으로 비칠 수 있는 결정이었다. 박진석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강현의 결정이 감정적이고 충동적이며 그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몰아갔다. 그는 이사들을 상대로 스타트업의 위험성을 과장하고 잠재적 이익은 축소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는 강현이 회사의 미래를 가지고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씌우는데 성공했다. 그는 마침내 강현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할 긴급 이사회를 소집할 명분을 얻었다. 이 모든 음모가 진행되는 동안 강현의 세계는 평온했다. 그는 채원과의 재활치료를 통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냉소적인 말을 내뱉지 않았고 때로는 그녀의 농담에 희미하게 미소를 짓기도 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새로 인수한 스타트업의 미래와 하루가 다르게 커져가는 채원에 대한 낯선 감정뿐이었다. 평온을 깬 것은 김 실장의 다급한 전화 한 통이었다. 그는 강현의 유일한 눈과 귀로서 회사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다. 대표님 박전무의 움직임이 이상합니다. 다른 이사들과 비밀리에 접촉하며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대표님의 거취 문제를 논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 전화를 받은 순간 강현은 채원과 함께 막 힘겨운 재활 운동을 마친 참이었다.
그는 채원의 격려 속에서 아주 오랜만에 진정한 평온함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김 실장의 보고는 그 짧은 평화를 산산조각냈다. 지난 몇 주간 부드러워졌던 그의 얼굴이 다시 냉혹한 CEO의 가면을 썼다. 그는 채원의 걱정스러운 얼굴과 창밖의 이노베이트유 본사 빌딩을 번갈아 보았다. 내면의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외부의 적들이 성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회사 내의 위기감은 이강현을 다시 과거의 차가운 모습으로 되돌려 놓았다. 그는 밤낮 없이 전쟁을 준비하는 사령관처럼 서재에 틀어박혀 수많은 데이터와 보고서를 분석했다. 그의 펜트하우스를 감싸던 온기는 사라지고 다시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는 자신의 일에 방해가 된다는 듯 김 실장에게도 그리고 한채원에게도 날카롭게 반응했다. 어렵게 쌓아 올린 신뢰의 탑이 무너질 위기였다. 채원은 그의 변화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가 다시 스스로를 고립시키려는 것을, 그것이 그의 방어기제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여기서 물러서면 그가 영원히 그 벽 안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녀는 그의 재활치료 시간에 아주 대담한 제안을 던졌다. 대표님, 내일은 밖에서 재활치료를 하죠. 스트레스 해소에는 환경을 바꾸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강현은 그녀의 제안을 즉각 거절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회사가 통째로 넘어갈 위기인데 소풍 갈 시간 따위는 없어. 그에게 바깥 세상은 동정과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가득 찬 피하고 싶은 공간일 뿐이었다. 그는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하지만 채원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전략가적인 면모를 파고들었다. 이것은 소풍이 아닙니다, 대표님. 박진석 전무는 대표님을 세상과 단절된 은둔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숨어 있는 것은 그의 주장을 증명해 주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방역입니다. 이건 재활치료이자 전략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녀의 논리적인 설득에 강현은 처음으로 흔들렸다. 다음 날 강현은 2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유리성 밖으로 나섰다. 채원이 선택한 장소는 서울 근교의 한적한 수목원이었다. 보안팀이 미리 움직여 그날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상태였다. 휠체어 바퀴 아래로 흙의 감촉이 느껴지고 상쾌한 풀내음과 따스한 햇살이 그의 온몸을 감쌌다. 그는 이 모든 감각이 낯설고 어색해서 마치 벌거벗은 채 세상에 던져진 기분이었다. 채원은 그런 그의 곁에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휠체어를 밀어주었다. 그녀는 그가 스스로 바깥 세상에 적응할 시간을 주었다. 그들은 한참 동안 말없이 새소리와 바람소리만이 가득한 길을 걸었다. 그리고 마침내 온실 안의 조용한 연못계에 다다랐을 때 강현은 처음으로 자신의 가장 깊은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는 사고가 나던 날 밤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다. 약혼녀와 차 안에서 다퉜던 사소한 말다툼, 빗길에 미끄러지던 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녀의 얼굴까지. 그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가장 비겁하고 끔찍한 비밀을 고백했다.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안도했던 찰나의 순간, 그리고 그 생각에 대한 지독한 죄책감이 자신을 불구로 만들었다고. 채원은 그의 고백을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녀는 어설픈 위로를 건네는 대신 그의 고통을 깊이 공감해 주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부드럽게 감쌌다. 이야기해줘서 고마워요, 강현 씨.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강현 씨는 살아남았어요. 지수 씨도 강현 씨의 삶이 벌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랐을 거예요.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약속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싸우지 마세요. 회사 일이 어떻게 되든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치든 제가 옆에 있을게요. 약속해요.
그녀의 따뜻한 손과 흔들림 없는 눈빛이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내렸다. 그녀의 약속은 거친 폭풍우 속에서 그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닻이 되어주었다. 온실의 유리창 너머로 해가 지며 따뜻한 노을빛이 두 사람을 감쌌다. 그는 여전히 위기에 처한 CEO였고 휠체어에 앉은 남자였으며 과거에 얽매인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채원이라는 존재가, 그리고 그녀의 약속이 그에게 다가올 폭풍과 맞서 싸울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었다. 그의 감정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훨씬 더 깊고 강렬한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다. 수목원에서의 하루는 이강현에 멈춰버렸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했다. 그는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후에도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햇살의 감촉과 흙냄새를 기억했다. 한채원과의 재활치료 시간은 더 이상 고통스러운 의무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와 시시콜콜한 농담을 나누었고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유리성에는 낯설지만 기분 좋은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김 실장이 굳은 얼굴로 완벽하게 보안 처리된 태블릿 PC를 들고 그를 찾아왔다. 그 안에는 박진석 전무가 그의 등 뒤에서 얼마나 치밀하게 칼을 갈고 있었는지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박 전무가 이사들과 나눈 비밀 대화 녹취록, 그리고 강연을 끌어내리기 위해 조작된 데이터로 가득 찬 보고서까지 들어있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악랄했다. 박진석은 강연의 스타트업 인수를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독단적인 결정으로 몰아갔다. 심지어 익명의 직원들의 입을 빌려 강연이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해 감정적이고 불안정한 상태라는 거짓 증언까지 덧붙였다. 그것은 경영 능력에 대한 비판이 아닌 그의 상처를 무기 삼아 벌이는 비열한 인격 살인이었다. 보고서를 읽는 강연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다시 차가운 CEO의 가면이 씌워졌다. 그의 내면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자신의 능력이나 경영 방식이 아닌 자신의 가장 아픈 상처와 죽은 약혼녀의 기억까지 이용하려는 박진석의 비열함에 그는 치를 떨었다. 그는 즉시 전쟁 모드에 돌입했다. 그는 밤을 새워 박진석의 전략을 분석하고 이사회의 판도를 계산하며 방역을 준비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은 이전과 달랐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다. 다음 날 재활치료 시간에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짓는 채원을 보았다. 그는 만약 자신이 이 싸움에서 패배한다면 그녀 역시 진흙탕에 함께 끌려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세상은 그녀를 약하고 병든 남자를 이용한 교활한 여자로 몰아갈지도 모른다. 그녀의 순수하고 정직한 삶이 자신 때문에 더럽혀지는 것을 그는 견딜 수 없었다. 그를 지탱해 주었던 유일한 빛 그녀만큼은 어떻게든 지켜내고 싶었다. 이 싸움은 이제 회사를 위한 것만이 아니었다. 그녀의 명예를 위한 싸움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 사랑과 보호 본능은 역설적으로 그를 가장 고통스러운 결론으로 이끌었다. 그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그녀를 자신의 세계에서 밀어내는 것뿐이었다. 이사회가 열릴 날짜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압박감은 극에 달했다. 그는 밤에는 회사 문제로, 낮에는 채원을 향한 감정과 그녀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고통받았다. 그는 이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감당할 수 없었다. 그는 선택을 해야만 했다. 그는 채원과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재활 치료를 마쳤다. 그녀가 떠난 후 그는 그녀가 가져다 주었던 작은 다육식물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는 결심을 굳혔다. 그는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모든 감정이 거세된 채 기계처럼 차가웠다. 김 실장 한채원 치료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게. 오늘부로. 다시는 이 건물에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주게.
그는 전화를 끊었다. 그는 다가오는 폭풍우 속에서 자신의 유일한 빛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그 빛을 꺼버리는 잔인한 선택을 한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한채원은 평소와 같이 이강현의 펜트하우스로 출근했다. 하지만 1층 로비에서부터 그녀의 출입 카드는 거부되었다. 당황한 그녀가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자 그는 지극히 사무적이고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채원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의 지시로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마지막 급여는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는 차가운 일방적인 통보였다. 채원은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깊은 교감을 나누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녀를 내쫓은 것이었다. 그녀는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고 느꼈다. 그녀는 강현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2년 동안 그를 가두었던 견고한 유리벽이 이제는 그녀를 막아서고 있었다. 그녀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하염없이 로비에서 기다린 끝에 퇴근하는 김 실장을 붙잡았다. 그녀는 설명을 요구했다. 충성심과 인간적인 연민 사이에서 갈등하던 김 실장은 결국 그녀에게 작은 힌트를 주었다. 지금 회장님께서 회사 일로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아마 이번 결정도 보이는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채원의 의심에 확신을 더해 주었다. 채원은 마침내 펜트하우스 내부 인터폰을 통해 강현과 마주할 수 있었다. 차가운 스크린 너머로 보이는 그의 얼굴은 예전의 냉소적인 모습으로 완벽하게 돌아가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강현 씨?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이유라도 알려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상처와 혼란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그녀의 희망을 잘라냈다. 당신은 당신의 일을 다 했소, 한채원 씨. 계약은 끝났고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서비스가 필요 없소. 그가 잔인한 말을 덧붙였다. 내가 당신 눈에 어린 동정심을 못 봤을 거라고 생각했나? 나는 자선사업 대상이 아니야. 당신의 값싼 연민 따위는 필요 없단 말이오. 가서 고쳐줄 다른 불쌍한 환자나 찾아보시지. 그의 말은 그녀의 자존심을 난도질하기 위해 정교하게 계산된 것이었다. 그의 모진 말에 채원은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하지만 스크린 속 그의 눈을 보는 순간 그녀는 분노 너머에 숨겨진 깊은 두려움을 읽었다. 자신 앞에서 공황 발작을 일으키고 죄책감을 고백했던 약한 남자와 지금 이 순간 잔인한 폭군을 연기하는 남자는 결코 같은 사람일 수 없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그가 자신을 밀어내는 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무언가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을. 상처는 결심으로 변했다. 그녀는 그가 혼자 싸우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터였다. 그녀는 김 실장을 통해 그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다. 물리치료사로서의 저는 해고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당신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저를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혼자 싸우지 마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녀는 자신의 진심이 그에게 닿기를 바라며 건물을 떠났다. 그날 밤 강현은 서재에서 홀로 전쟁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김 실장이 전달해준 그녀의 메시지를 보았다. 짧은 문장이 그의 모든 방어벽을 뚫고 들어왔다. 그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밀어냈지만 그녀의 흔들림 없는 믿음은 오히려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진정한 강함이란 누군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온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다. 강현은 휴대폰 화면 위로 떨어진 눈물 한 방울을 말없이 닦아냈다. 그는 더 이상 회사를 위해서만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할 미래를 위해 싸워야 했다. 그는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찾아서 보호해야 할 사람이 있네. 한채원. 그녀에게 아주 작은 위협이라도 생기면 자네들은 모두 끝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의 심장은 이미 선택을 마친 것이었다. 긴급 이사회가 열리는 날, 이노베이트유 본사 빌딩의 공기는 쇠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사들은 굳은 얼굴로 회의실에 모여들었고 빌딩 밖에는 심상치 않은 낌새를 눈치챈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이 모든 긴장감의 중심에서 박진석 전무는 마치 이미 새로운 회장이 된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이사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시나리오에 추호의 의심도 품지 않았다. 같은 시각 이강현의 펜트하우스는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그는 자신의 지휘본부와도 같은 서재에서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한채원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의 전쟁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챙기고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지지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 이사회가 시작되고 박진석은 준비한 프리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는 유창한 언변으로 강연의 스타트업 인수가 얼마나 무모하고 독단적인 결정이었는지를 역설했다. 그는 조작된 데이터와 익명의 증언을 내세워 강연이 트라우마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태라고 몰아갔다. 그는 회사의 미래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강연의 퇴진을 정식으로 건의했다. 그의 논리는 치밀했고 연기는 완벽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점차 그에게 동조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그가 승리를 확신하며 불신임안에 대한 투표를 시작하려는 순간이었다. 회의실 정면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예고 없이 켜지며 이강현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서재에 앉아 화면 너머의 모든 이사들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강현은 화면을 통해서도 공간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는 침착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사님들 좋은 아침입니다. 직접 참석하지 못해 유감이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효율적인 업무 방식을 선호해서 말입니다. 박 전무 당신의 프리젠테이션은 아주 인상적이었어. 유감스럽게도 그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져 있다는 점만 빼면 말이오. 그때부터 강연의 방역이 시작되었다. 그는 박진석이 제시했던 모든 데이터를 조작되지 않은 원본 데이터와 비교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스타트업의 진정한 가치와 잠재력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논리로 증명해 보였다. 그는 심지어 강연의 정신 상태에 대해 증언했던 익명의 직원들이 최근 박 전무의 자금으로 거액의 보너스를 받았다는 사실까지 폭로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박진석이 경쟁사와 비밀리에 접촉한 기록과 그가 숨겨왔던 과거의 투자 실패 사례들까지 공개하며 그의 가면을 벗겨버렸다. 박진석의 야망이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아닌 사적인 탐욕에서 비롯되었음을 만천에 드러낸 것이었다. 그의 방역은 완벽하고 치명적이었다. 모든 거짓을 무너뜨린 후 강현은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박 전무가 한 가지는 맞췄소. 우리는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더 과감해져야 합니다. 그는 이노베이트유 2.0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전략 계획을 발표했다. 그것은 인수한 스타트업의 인공지능 기술을 회사의 모든 플랫폼에 통합하여 시장을 완벽하게 지배하겠다는 혁신적이고 대담한 청사진이었다. 회의실의 모든 이사들은 충격과 경외감에 휩싸였다. 박진석은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만견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강현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선택은 이사님들의 몫입니다. 거짓과 공포를 기반으로 한 리더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미래를 향한 비전을 따를 것인지 이제 투표를 시작해 주십시오. 그는 휠체어에 등을 기댄 채 조용히 그들의 선택을 기다렸다. 이강현이 투표를 제안한 순간 승패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이사들은 만장일치로 그의 리더십을 재신임했다. 박진석의 쿠데타는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 그는 회의가 끝나자마자 모든 직위에서 해제되었고 회사의 기밀 유출 및 주가 조작 혐의로 법적인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회장실이 있는 건물을 초라하게 떠나야 했다. 이 소식은 즉시 언론을 통해 퍼져나갔다. 이노베이트유의 주가는 폭등했고 위기를 극복하고 더 혁신적인 비전을 제시한 이강현의 리더십은 재계의 찬사를 받았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휠체어에 앉은 CEO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역경을 통해 더욱 강해진 불굴의 의지를 가진 천재 경영인으로 그를 인정했다. 그는 자신의 장애를 약점이 아닌 강인함의 상징으로 바꾸어 놓았다. 펜트하우스의 서재화상회의 연결이 끊기자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길었던 전쟁이 끝났다. 강현은 축하하거나 기뻐하는 대신 조용히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의 시선은 방 한쪽에 조용히 서 있는 한채원을 향했다. 그녀는 이 모든 과정을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그녀가 없었다면 이 승리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그들의 관계를 규정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환자가 아니었고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물리치료사가 아니었다. 전쟁은 끝났고 재활도 목표를 이루었다. 이제 그들은 그저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서로를 마주하고 있었다. 강현은 회사를 위한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이제 자신의 심장을 위한 전쟁을 시작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강현은 채원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했다. 요란한 파티가 아닌 그가 직접 서툰 솜씨로 준비한 소박한 식사였다. 두 사람은 도시의 불빛이 보석처럼 반짝이는 창가에 마주 앉았다. 그는 먼저 자신이 했던 모진 말들에 대해 사과했다. 내가 했던 말들 미안했소. 당신을 내 전쟁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상처를 줬어. 내 인생 최악의 결정이었소. 그는 휠체어를 움직여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눈을 올려다보며 자신의 모든 진심을 꺼내놓았다. 지난 2년 동안 이 펜트하우스는 나의 감옥이었소. 나는 그저 사라질 날만 기다리는 유령이었지. 하지만 당신이 나타났어. 당신은 내 상처나 휠체어가 아닌 나라는 사람을 봐주었소. 당신 덕분에 나는 다시 싸우는 법을,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웠소. 당신이 나를 살린 거요, 채원 씨. 그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회사를 위한 싸움은 끝났지만 내게는 더 중요한 싸움이 남았소.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물리치료사로서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 매일 아침 이 펜트하우스를 나설 이유로서 당신이 필요하오. 사랑하오 한채원. 직업으로서가 아닌 당신의 선택으로서 내 곁에 머물러 주겠소. 채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동안 애써 눌러왔던 자신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그와 눈높이를 맞추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자신의 뺨으로 가져갔다. 저는 한 번도 강현 씨를 환자로 본 적 없어요. 언제나 당신이라는 사람을 봤을 뿐이에요. 저의 선택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요. 네, 곁에 있을게요. 그들의 첫 입맞춤은 조용하고 경건했다. 그것은 열정보다는 깊은 교감과 안도감,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약속이 담긴 입맞춤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CEO와 치료사 환자와 보호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과거의 폐허 속에서 서로를 발견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준 두 사람이었다. 길었던 폭풍우는 완전히 끝났고 이제 그들의 세상에는 밝은 새벽이 오고 있었다.
몇 달 후 이강현의 유리성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 차갑고 미니멀했던 공간은 따뜻한 색감의 가구들과 한채원의 취향이 담긴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채워졌다. 그녀가 처음 가져왔던 작은 다육식물은 이제 창가에서 제법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었다. 더 이상 감옥이 아닌 두 사람의 삶이 담긴 아늑한 보금자리였다. 가장 큰 변화는 물론 이강현 그 자신이었다. 그는 더 이상 펜트하우스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았다. 그는 매일 아침 채원과 함께 이노베이트유 본사로 출근했다. 그의 휠체어는 더 이상 나약함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일부이자 역경을 이겨낸 그의 강인한 의지를 보여주는 증표가 되었다. 그는 이전보다 더 유연하고 공감 능력이 있는 리더가 되었고 직원들은 그런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다. 채원은 더 이상 그의 물리치료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곁에서 그의 연인이자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작은 재활 클리닉을 열어 자신의 전문성을 계속 이어나갔다. 그들의 관계는 의존이나 동정이 아닌 각자의 세계를 존중하며 서로를 지지해주는 건강한 사랑이었다. 그들은 함께 요리를 하고 영화를 보고 평범한 연인들처럼 주말을 보냈다. 물론 세상의 편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함께 참석한 한 자선 행사에서였다. 한 교양 있는 부인이 채원에게 다가와 칭찬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무례한 말을 건넸다. 정말 대단하세요, 한채원 씨. 저렇게 불편한 분을 곁에서 돌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그녀는 그들의 사랑을 일방적인 보살핌과 희생으로 멋대로 재단했다. 과거의 강연이었다면 분노했겠지만 이제 그는 달랐다. 그는 채원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그 부인을 향해 미소 지었다. 부인 오해가 있으시군요. 채원 씨는 저를 돌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파트너죠. 그리고 이 관계에서 진짜 행운을 잡은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그의 당당한 태도에 부인은 얼굴을 붉히며 물러났다. 채원은 그런 그를 사랑스럽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편견보다도 강했다. 그들은 서로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가장 완벽한 팀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그리고 서로의 상처에게 완전한 구원이 되어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비극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행복을 온전히 누리며 미래를 함께 그려나갔다. 어느 날 밤 그들은 이야기의 시작점이었던 펜트하우스의 통유리창 앞에 있었다. 강현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채원은 그의 곁에 편안하게 기대어 있었다. 그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예전에는 이 창밖을 보면서 내가 지배하는 고독한 왕국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은 내 눈에는 오직 당신만 보여. 채원은 그의 말에 미소 지으며 그의 입술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그들의 포옹은 그 어떤 연인보다도 완벽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녀는 그의 품에 기댔다. 휠체어라는 물리적인 장벽은 그들의 사랑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했다. 그들의 영혼은 이미 하나가 되어 그 어떤 힘으로도 떼어놓을 수 없을 만큼 단단하게 얽혀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품 안에서 마침내 온전한 자신들의 세상을 찾은 것이었다.